안녕하세요, 여러분. 돌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보통은 따뜻한 마음? 그런 걸 떠올리시죠? 근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해요. 전문 요양보호사분들이 실제로 쓰는 내부 회의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일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계인지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요양보호사의 일이 정말 뭘 하는 걸까요? 그냥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 자료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아마 이 직업의 깊이랑 전문성에 대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생각이 확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는 2026년에 바뀌는 임금과 수가, 그러니까 돈 문제죠. 그리고 전문가로서 어떤 의무가 있고 또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아주 명확한 기준들. 마지막으로는 겨울철에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가이드까지. 이 네 가지를 다 보고 나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이런 거구나. 그림이 딱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돈 이야기. 2026년에 임금이랑 수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돌봄의 경제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전문 서비스가 그냥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탄탄한 경제 구조 위에서 돌아가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숫자가 하나 딱 나오죠. 1.47%.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2026년에 오르는 장기요양 보험료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붙는 바로 그 보험료 말이죠. 이 작은 숫자가 사실은 전체 돌봄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재원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재원이 바뀌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의 보상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2.9% 오르거든요. 나라 전체의 경제적인 변화가 이분들 월급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럼 2.9% 올랐다고 했는데 그래서 시간당 얼마냐? 바로 13,200원입니다. 막연하게 퍼센트로만 얘기하다가 이렇게 딱 구체적인 액수를 보니까 훨씬 와닿죠? 자, 이렇게 돈 이야기가 다 정해지고 나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걸 공식화하는 절차가 남았죠. 모든 직원분들이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해요. 다시 서명하는 거죠. 왜냐? 이렇게 바뀐 내용을 모두가 투명하게 알고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라는 말이 그냥 붙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끊임없는 자기관리, 그러니까 건강도 챙기고 공부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로서 꼭 지켜야 하는 의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또 하나는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입니다. 딱 봐도 목적이 다르죠? 건강검진은 일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 보수교육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냥 건강검진이 아니에요. 항목을 보면 진짜 꼼꼼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키, 몸무게 재는 것부터 소변검사, 피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그리고 마지막에 의사선생님 소견까지. 와, 이건 어르신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님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이런 디테일한 규정도 있어요. 만약에 홀수에 있잖아요. 그해 11월이나 12월, 그러니까 연말에 새로 들어오신 분은 그해의 보수교육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예외 규정 하나를 보면 이 시스템이 정말 촘촘하게 세세하게 다 짜여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르신들을 돌볼 때 어떤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말 그대로 업무 규칙에 대한 건데요. 이걸 보시면 돌봄이 그냥 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바로 느끼실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지기능에 도움이 필요한 5등급 어르신이 계시다고 해봐요.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에는 아주 명확한 2단계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60분 동안은 인지자극 활동을 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60분을 다 채우고 남는 시간에만 일상생활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60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필수 중에 필수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 와, 정말 중요하고 강력한 원칙이죠. 서비스는 오직 어르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의 일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건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적인 일이지 그 가족의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는 명확한 직업적 경계선언인 셈이죠. 그럼 만약에 가족들이 자꾸 서비스 범위 밖의 일을 부탁하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 빨래 좀 해주세요 라거나 김장하는 것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도 딱 정해진 대처법이 있습니다. 일단 안 된다고 서비스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요. 그래도 계속 그러면 바로 센터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럼 센터, 즉 기관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는 거죠. 요양보호사 혼자 끙끙 앓게 두지 않는 지원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죠. 바로 추운 겨울철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가이드입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는 권장사항이 아니고요. 요양보호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겨울 되면 피부 건조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부 관리 체크리스트가 딱 있어요. 목욕하시고 나면 꼭 보습제 발라드리기, 하루에 물 1, 2리터 드시게끔 챙겨드리기, 그리고 혹시 피부에 뭐가 나거나 상처가 생기진 않았는지 계속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가족한테 알려드리는 것까지. 정말 구체적이죠? 그리고 전기장판. 겨울에 정말 따뜻하고 좋지만 사실 이게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저온 화상 입을 수도 있고 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수칙이 이렇게나 구체적이에요. 어르신이 집 비우실 땐 무조건 끄기, 위에 두꺼운 이불 쌓아두지 말기, 그리고 잘 때는 꼭 낮은 온도로 설정하기. 이 숫자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1m. 이게 뭐냐면요. 히터나 난로 같은 난방기구랑 불 붙기 쉬운 물건들 있잖아요. 이불, 옷, 종이 같은 거. 그 사이에 둬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거리입니다. 1m. 정말 간단한데 이게 화재를 막는 아주 강력한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겨울철 준비 사항들이에요. 춥다고 문 꼭꼭 닫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하루에 2~3번은 꼭 환기시켜드리고요. 멀티탭 하나에 난방기구 여러 개 꽂는 거 절대 안 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데는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안 되니까 가습기나 젖은 수건으로 습도 조절해주는 센스까지.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든 내용들이요. 놀랍게도 단 한 번의 원래 회의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이런 회의를 하는 이 직업, 이 돌봄이라는 전문 분야에서 제대로 커리어를 쌓아나가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